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방사선 영상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과 방사선 영상 촬영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 구내 방사선, 구외 방사선, 그리고 콘빔 전산화 단층 영상 촬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구내 방사선과 구외 방사선 촬영술은 단순 영상으로, 그리고 콘빔 전산화 단층 영상은 특수 영상으로 저희 건강보험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내 방사선 사진은 치근단, 교익, 교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먼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치근단 방사선 사진의 경우는 치아와 치근 주위 골을 함께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목적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치근단 방사선 촬영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평행 촬영술입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평행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영상의 왜곡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촬영이 되고 있고, 이때 사용하는 기구 그리고 촬영 방법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근단 방사선 촬영술 중에 많이 촬영하는 방법이죠. 등각 촬영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의 장축과 필름을 이등분하는 가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직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보시는 기구와 촬영법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치근단 영상을, 이 프로그램은 제가 사용하는 원투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마운팅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임상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치근단 방사선 사진은 저희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매수에 따라서 5매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1매로 저희가 산정하는 경우는 각각 같은 날이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다른 부위에 촬영했다면 당연히 1매 곱하기 몇 이렇게 산정을 하시면 되고, 같은 날 같은 치아를 촬영한 경우라도 촬영 목적이 다르다면 이 경우도 역시 촬영한 매수를 여기에 있는 3매, 4매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1매 곱하기 촬영 횟수 이렇게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2매, 3매, 4매 이 경우를 동시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동시 촬영을 적용하는 경우는 바로 동일 부위에 동일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죠. 저희가 근관치료 중에 근관장 측정을 위해서 파일을 2개 이상 넣고 촬영을 할 때 각도를 틀어서 저희가 촬영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근관장 측정이라는 동일 목적으로 동일 치아를 촬영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촬영한 매수는 1 곱하기 몇 매가 아니라 2매를 찍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동시 2매, 3장이라면 동시 3매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관치료 중이더라도 같은 날 같은 치아더라도 진단을 위해서 찍고 근관장 측정을 위해서 찍고, 그리고 충전 후에 충전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촬영한 사진은 1매 곱하기 각각 촬영 매수로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익 방사선 사진인데요. 교익 방사선 사진의 경우는 치아의 인접면이 굉장히 잘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초기 인접면 우식 검사나 또 초기 치주 질환의 치조골, 치조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촬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희가 교익 방사선을 촬영하게 되고요. 촬영한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상악, 치관 부위가 동시에 보이고 치조정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익 방사선 촬영술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촬영의 장점이 지금 보시는 환자에서 36번 근신면에 있는 우식이 치아가 중첩이 돼서 잘 보이질 않죠. 어떻게 보면 이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교익 촬영을 하게 되면 보다 선명하게 저희 방사선이 치아의 컨택 부위를 일자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익 방사선의 경우 치과 건강보험에서는 치근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에 따라서 수가를 구분하고 있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치근단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원리로
동일 부위에 동일 목적으로 촬영하였을 때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매수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의 촬영술 중에 마지막 촬영술인데요. 교합 방사선 촬영술입니다. 현재는 CT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이 촬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구강 내 넓은 부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구조물의 협설, 위치 관계를 검사할 수 있고요. 또 악골 밖에 연조직 부위에 대한 질환 감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유용한 촬영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합 방사선의 경우는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일반 교합 방사선 촬영술, 그리고 하악에서의 일반 교합 방사선, 그리고 하악에서 주로 촬영하는 절단면 교합 방사선 촬영술, 이러한 방법으로 아래에 보이는 영상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 방사선 사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왼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과잉치,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 저희가 이제 타액성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서처럼 매복치의 협설,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의 방사선 촬영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구의 방사선 촬영술에는 파노라마, 그 다음에 두부 규격 방사선, 그리고 측도하악 관절 규격 촬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이 세 가지 항목을 각각 구분해서 수가를 정해놓고 있고요. 파노라마의 경우는 일반과 특수로 두 가지 수가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검사가 바로 파노라마 방사선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일반 촬영이 있고요. 저희가 또 턱관절을 시리즈로 촬영하는 나에 해당되는 특수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술의 경우는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소아의 경우 해당 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에 임상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촬영하는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나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재촬영이 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파노라마와 치근단, 교익도 마찬가지고요. 동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게 동시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동시 촬영이 되는 경우는 또 조정이 될 수 있으니 이 경우는 좀 상병명 참고해서 좀 선택적으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측두하악 관절 규격 촬영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6장의 사진이 양측 각각 3장씩 시리즈로 촬영이 되게 되는 방법인데요. 아마 좀 생소한 사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왼편에 보이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편과 같은 사진으로 찍게 되죠. 제가 이 촬영하는 방법을 좀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현재는 이 장비 자체가 저희가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이 촬영 사진을 저도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파노라마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에 해당되는 특수 촬영이 있고요. 오른편에 방금 설명드린 측도하악 관절 규격 촬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촬영 목적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사진도 차이가 있고요. 특히나 보험에서는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파노라마 촬영 특수를 하셨다면 이 특수를 청구하셔야지 이거를 측도하악 관절 규격 촬영으로 청구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심사 조정이 전산에서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장비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사선 특수 영상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치과 방사선 영상 중 콘빔 전산화 단층 영상이 바로 방사선 특수 영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일반과 3차원 CT 그리고 관절광 내 조형 촬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빔 CT가 최근에 청구 건수도 늘고 청구 금액도 많이 증가하다 보니 이
콤빔시프트에 대해서는 최근 선별 집중 심사 항목으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고 올해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CT의 경우라면 그 단순 촬영 영상 또는 파노라마 그리고 진료 기록부 여기에 기록된 내용과 판독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CBCT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진료 기록부나 판독 기록지가 항상 심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치과 분야에서 다빈도로 조정되는 항목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그 세 번째 항목에 콤빔CT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치석 제거보다도 더 많이 조정되는 항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되다 보니 작년이죠. 작년 6월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콤빔CT가 이의 신청 또한 많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많이 조정되고 이의 신청이 일어나는 콤빔CT를 정확하게 청구하기 위해서 인정 기준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콤빔CT가 치아 부위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근관치료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매복치의 경우, 세 번째의 경우는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 외상에 의해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서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 진단하는 경우, 즉 유치열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치아 부위에서 인정이 가능하고요. 먼저 치아 부위에서 제일 첫 번째가 근관치료와 관련된 부위인데요. 근관치료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통상적인 근관치료에도 비정상적으로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치근단 절제술이나 제식술이 필요한데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구조물이 저희가 수술 부위와 가까이 위치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근관치료와 관련해서 콤빔CT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진료 기록부와 그 다음에 치근단 절제술이나 제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와 수술 부위가 인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영상, 파노라마 영상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를 자료 요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진료 기록부나 파노라마 영상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근관치료의 경우 중 나에 해당되는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콤빔CT가 인정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번이죠. 45번 치근단 병소와 20이 굉장히 밀접해서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이렇게 개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렇게 CT를 찍어서 병소와 20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 경우는 인정이 가능하겠죠. 해당 환자의 수술 사진이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치근단 절제술과 치근단 적출술을 동시에 시행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 후 2년 정도 경과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러한 경우 CT를 찍었을 때 반드시 수술까지 이어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실제로 수술도 하고 CT 청구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실제 시술 없이 콤빔CT 청구만 들어가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CT로 진단을 했다고 해서 꼭 시술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다음으로 콤빔CT 인정 기준 중에 두 번째, 치아 부위의 두 번째죠. 매복치의 경우인데요. 매복치의 경우 이렇게 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제3대구치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3대구치의 경우는 단순 영상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위험도를 인정해서 저희가 콤빔CT가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심사가 많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 제3대구치 부위에서 겹쳐 보인다, 이 표현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다, 근접하다 이러한 내역 설명으로는 저희가 이 매복치, 제3대구치의 경우 저희가 콤비시티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겹쳐 보인다, 중첩되어 있다 라는 내역 설명만 인정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매복치의 경우 저희가 인정되는 사례를 한번 실제로 살펴보면 첫 번째 가에 해당되는 경우죠. 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매복치로 이 경우는 꼭 제3대구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케이스처럼 정중과잉치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모든 과잉치가 아닌 매복치 모두 다 저희가 콤빔CT의 인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복치의 경우, 두 번째 경우죠. 제3대구치는 단순 영상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경우는 치근단 사진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CT상에서는 이렇게 보이죠. 이 경우는 사실 가와 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죠. 완전 매복치이면서 제3대구치이면서 또 신경관과 치근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좀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환자분의 38번 치아죠. 왼편 제3대구치, 하악 제3대구치는 누가 봐도 신경관과 치근점이 중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8번을 한번 보시면 48번의 경우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중첩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가깝다, 근접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만약에 중첩되어 있는 것만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48번의 경우도 내역 설명에 중첩되어 있다, 겹쳐 있다라고 좀 기록을 해 주셔야겠죠. 하지만 이 경우 더 중요한 건 중첩되어 있냐 아니냐 이전에 매복치가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조건 위에 대전제가 매복치의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시는 38번이 매복치가 아니라면 아무리 치근청과 신경관이 중첩되어 있더라도 임상적으로는 CT가 필요할지라도 보험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치아 부위가 아닌 안면 및 두 개 기저 부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삼치관 크기 이상 치근낭, 그 다음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그 다음에 낭종 및 염증성 질환. 이 경우가 저희 치과의원급에서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안면 및 두 개 기저 부위에서 인정되는 첫 번째였죠. 삼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이런 경우 수술을 할 때 저희가 CT를 인정 기준에 해당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CT상에서 병소 부위가 저 낭의 부위가 치관 대비 삼치관 크기가 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파노라마 상에서 저희 치관 크기 대비 병소의 크기가 삼치관 이상 되는 경우 CT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경우는 치아 부위가 아닌 안면 및 두 개 기저 부위의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상병명 중에 K10번에 해당되는 상병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K04, K05 등에 해당되는 치아 부위에 동이 있는 혹은 동이 없는 치수기원의 치주 농양 내지는 치아 농양 이러한 상병들은 전부 인정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콤빔CT의 마지막 인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측도하악 관절 부위에서도 보시는 네 가지 경우는 저희 CT가 인정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측도하악 관절 부위에 초진에 일률적으로 콤빔CT가 청구되는 경우는 지금 많이 삭감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콤빔CT가 청구되는 상병명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매복치나 과잉치 여기에 해당되는 상병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제일 아래 보시면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악동염에도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만성 부비동염 이런 항목도 청구 순위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방사선 검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촬영 가능 범위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의 경우는 모든 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치과 위생사 선생님의 경우는 치근단, 파노라마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콤빔 CT와 세팔로라 그러죠. 두부 규격 사진은 치과 의사만 촬영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겠고, 그리고 방사선 영상 진단의 판독과 관련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저희 방사선 영상 검사료에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비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독 없이 촬영만 하는 경우는 이 30%에 대해서 삭감 조정이 될 수 있는데요. 판독료를 인정받기 위한 산정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작성 서류는 단순 영상의 경우는 진료 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도 인정이 되고요. 콤빔 CT의 경우만 별지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 시기는 좀 여유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환자 치료 전 내지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이때 못했다면 치료 후 즉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불가능했다면 청구하기 전까지만 작성해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꼭 청구하기 전까지는 판독서를 판독 기준에 맞춰서 소견서 작성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재 범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환자 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이런 것들은 이미 차트에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거나 결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빠뜨리지 않고 추가로 기록해야 될 바로 판독 소견과 결론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셔야겠습니다. 판독 소견에는 영상에서 저희가 획득한 그러한 객관적인 정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병소의 위치나 범위, 경계, 주변 골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객관적인 소견을 기록하시고, 여기에는 결론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러한 저희가 이미 소견에서 인지한 영상 소견에 대해서 확정된 판독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병소의 상태를 짧게 서술하거나 아니면은 감별 진단 목록을 포함해서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에게 필요한 다른 검사가 있다면 그러한 검사와 치료를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도 굉장히 좋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독 소견의 예시이고요. 네, 참고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는 전자차트를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판독 소견을 전자차트상에서 이렇게 해당 영상에 밑에 보이는 탭을 클릭하면 별도의 팝업 창으로 이렇게 영상과 함께 소견, 결론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문구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탭 다운해서 저희가 자주 쓰는 문구는 등록을 해놓고 편하게 클릭만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진찰료와 마취 그리고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치과건강보험 마스터하기 시리즈가 오늘 제가 한 이 강의 말고도 3편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3편도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